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치 14번째 시간일 거예요. 백치 14번째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오늘 이폴리트의 숙이 세 번째 이야기와 더불어 이폴리트의 어떤 스캔들이 벌어질 거예요. 거기까지만 읽어보고, 이제 또 제가 또 생각을 나누고 제가 또 해석하는 부분을 갖도록 해보죠. 자, 백치 하에 632쪽 드디어 이야기를 하에서 마지막에 지금 도스토옙스키가 5, 6, 7장을 이폴리트가 사람들 앞에서 숙이라고 적어 놓은 것. 2주밖에 남지 않은 삶에서 담장을 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본인이 어떻게 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숙이었죠. 굉장히 발칙하고 아, 굉장히 신에게 저항하는 듯한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작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투니 강도의 습격이니 결투 신청을 받고 멋지게 총구 앞에 서게 된다는 등의 얘기가 갑자기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그런 우스운 나이 때부터였다. 나는 파블로프스키에서 죽을 결심을 했다. 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일출시에 공원으로 가서 죽기로 했다. 나의 해명만으로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에 충분할 것이다. 나는 공작이 이 원고의 사본 일부를 보관해 주기를 바라며 아, 다른 한 분은 아글라야 이바노브나 예판지나에게 전해주었으면 한다. 그게 나의 뜻이다. 나의 해골은 과학 발전을 위해 의학 아카데미에 기증할 것을 유언한다. 나는 나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며 나는 지금 어떤 법에도 구속받고 있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나는 다음과 같은 가정 때문에 웃었던 적이 있다. 만약 지금 아무나 닥치는 대로 10사람을 마구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공할 만한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른다면, 앞으로 살 날이 2주, 3주밖에 남지 않은 나를 고문이나 체벌도 가하지 못하는 재판관이 어떤 궁지에 처할까? 나는 국립병원에서 따뜻한 손길을 받으며 세심한 의사의 보호 속에 편안히 죽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표현도 이 사람이 이미 지옥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실천 철학이 됐건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그런 관념론의 입장이 됐건 간에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이게 위험하고 불경스러운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내 원칙에 따라서 선한 일을 정립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완전히 휘둘릴 수가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게 극단적으로 내가 뭐월 몇 시 며칠에 죽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나는 사악한 행동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사실은 이 문제인데 이 사람은 기꺼이 사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 삶이라는 것 자체의 정립에 있어서 이 사람은 원칙이 굉장히 불경하게 이미 원칙이 잡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이폴리트라는 사람은. 그러나 내가 나에 대한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피고인 나를 여전히 재판하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나고 싶지 않다. 그것은 물론 강요된 말이 아니라 자유의사에서 나온 말로서 나 자신을 변명하려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나의 그 어떠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 나는 다만 하고 싶은 말을 여기 적을 뿐이다. 아, 나는 알고 있다. 공작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내가 교활하고 악의에 찬 언사 대신에 도덕성의 승리를 위해 덕망 있게 밀브아의 유명한 고전적 시구를 낭송해 주길. 오, 이 시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오, 나의 하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친구들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노년의 죽음을 맞이하고 애도를 받고 눈을 감겨주는 친구까지 있으리. 그러나 소박한 사람들이여 이 도덕적인 식구 속에 세계를 축복하는 아카데믹한 프랑스 시 속에 울분이 숨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
믿으시라. 그 울분은 원한의 가군 속에서 너무나 비타협적이고 자위적이어서 시인 자신조차 미궁에 빠져 그 원한을 감동의 눈물로 착각하여 죽고 말았다. 그의 명복을 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왜소함과 무력함을 임식시키는 수치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두라. 인간은 바로 그런 수치 속에서 엄청난 향락을 느끼기 시작한다. 물론 겸손은 이러한 의미에서 대단한 힘이다. 인정한다. 그러나 이 힘이 종교에서 말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 나는 영원한 삶을 인정한다. 어쩌면 항상 인정해 왔는지도 모르지. 최상의 힘의 의지에 의해 자의식이 불타버리도록 하라. 자의식이 세상을 돌아보고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좋다. 최상의 힘으로 하여금 자의식을 갑자기 소멸시키라는 명령을 받도록 한다. 거기에는 무언가를 위해 아니면 무언가를 위한다는 해명조차도 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또다시 영원히 의문이 남는다. 나의 겸손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내가 잡아먹히게 되었으니 고맙게 됐다는 인사말을 요구하지 않고 나를 그냥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 내가 두 주를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누군가가 정말로 자존심이 상한 것일까?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 여기서 누군가는 신이겠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나 천주교,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자살은 굉장히 불경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2주 안에 누군가한테 잡아먹힐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그 행동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나라는 사람의 비극적인 운명에 있어서 그 사람이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폴리트는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어차피 2주 동안 시간을 주고 잡아먹히게 해놨으면은 거기서까지 내가 조물주나 창조주에게 고마워해야 될 필요가 있나? 지금 굉장히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상하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즉 어떤 우주적인 조화를 위해 매일같이 어떤 생물이 희생되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남을 수 없듯이 삶의 가감의 법칙을 위해 아니면 그 어떤 대조나 그 밖의 것들을 위해 나의 하찮은 삶, 즉 인류를 구성하는 한 원자의 삶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자. 다른 식으로. 즉 끊임없이 서로를 잡아먹지 않고 이 세계를 형성해 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나는 이것에 동의한다. 내가 그러한 세계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내가 알 수 있을 만한 것도 있다. 만약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인식하게 했다면 이 세계의 구조가 오류투성인데다가 그러한 오류가 없다면 버텨나갈 수 없다는 것에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는가? 그렇다고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있는가? 어째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일까? 그런데 나는 나의 모든 소망에도 불구하고 내세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가 없다. 여기서 참 모순되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 세계의 모든 자연 시스테매틱한 그 체계가 어떻게 보면은 가감의 법칙과 평형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나는 신이라는 존재로부터 그냥 사라지는 명령으로 시스테매틱하게 18살에 죽는 것으로 시스템이 된 거예요. 아주 원망스러운 신이고 원망스러운 내세고 원망스러운 자신의 운명이에요. 그렇다고 스타브로긴이나 라스콜리니코프처럼 강인한 뭐 이반 까라마초프처럼 강인한 어떤 정신과 강인한 육체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다 막 울어요. 이제 앞으로 그 파국이 나올 건데 어떤 파국인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너무 유약하기 때문에 내세와 신을 어떻게 보면은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에 대해서 모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따지지 말고 오로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복종해야만 한다. 그렇게 순종하면 나는 저 세상에 가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한다. 우리는 신에게 우리식의 개념을 뒤집어 씌워 신을 지나치게 비하시키고 있다. 그래서 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신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인간의 능력으로 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책임을 지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그렇다면 진짜 신의 의지와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나를 심판하겠는가? 종교 얘기는 그만하자.
내가 태어나지 않을 권리를 가졌다면 이와 같은 조소적인 삶의 조건 아래에서 존재하기를 거부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미 죽을 날짜까지 잡혀 있지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대단치 않은 권리이다. 그만큼 반항도 대단치 않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서 이런 내 수기에 목숨을 걸고 쓴 수기를 읽는데도 당신들은 지금 나를 비웃고 있는 이런 비참한 삶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삶을 이미 이전에 알았더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존재함에 있어서 내가 나 자신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해명. 나는 나머지 3주일을 견뎌낼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가해진 모욕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프랑스 시인이 아니므로 그따위 위안을 바라지 않는다. 마침내 한 가지 유혹이 생겼다. 자연은 3주일의 선고로 나의 활동을 제한했기 때문에 나의 의지대로 시작했다가 끝마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아마 자살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행위의 마지막 가능성을 이용하길 원할지도 모른다. 반항은 이따금 작지 않은 행위일 수가 있다. 해명은 끝났다. 이폴리트는 마침내 멈추었다. 극단적인 경우에 자신의 노골성을 이판사판 마지막까지 몽땅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화가 치밀어 제정신이 아닌 신경질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추태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며 오히려 그런 추태를 반기기도 한다. 그러나 청년이 1시간 동안 처음으로 자신의 청중을 둘러본 순간 그의 시선과 미소 속에는 가장 거만하고 가장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혐오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둘러 도전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청중은 몹시 분개하고 있었다. 모두들 기분이 상해서 요란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한 혼란은 피로와 술과 긴장감으로 한층 더해갔다. 이폴리트는 무엇에 찔린 사람처럼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태양이 떠올랐다. 그는 반짝이는 나무 꼭대기를 보고 마치 기적이라도 본 듯 공작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떠올랐어요. 또 종일 뜨겁겠군. 이놈의 가뭄이 어디까지 될 건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은 나를 모욕하기 위해 아주 서툴게 태어난 척하고 있군요. 당신들은 불안당해요. 이폴리트가 외친다. 아니 이런 빌어먹을 일이 있나. 당장 대들 때 이세로군. 힘이 없어 비실거리고 있는 주제에 그냥 바보라고 생각해. 이폴리트가 약간 주춤거린다.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바라면 이폴리트가 말한다. 나는 여러분 각자에게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이 헛소리로 여러분을 괴롭게 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멍청하게 웃는다. 뭐 약간 지루했어요. 뭐 어쨌어요. 뭐 어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권총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대체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 사람을 쳐다봐요. 베라가 소리를 치며 기겁을 한 채 이폴리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의 양손을 붙잡기까지 했다. 태양이 떠오르면 자살을 하겠다고 본인 입으로도 말했잖아요. 그런데 못들하는 거예요. 자살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아냥되는 거예요. 에이구, 자살도 하겠다,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역시 이폴리트의 손을 붙잡고 있던 니콜라이가 말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바라보기만 하세요. 공작, 대체 무엇 하고 계신가요? 이폴리트 주변으로 베라, 니콜라이, 깰레르, 브루도프스키가 모였다. 이들 네 사람은 이폴리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이 청년은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요. 그러니까 사생아 자청인. 얘는 한결같네, 얘는. 공작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레베제프가 말했다. 무슨 조치를요? 나는 이 집 주인장인데 공작을 존경하지도 않을 마음은 없어요. 어떻게 할 건가요? 자살하라는 게 아니요. 그놈 아이가 장난을 쳐보려는 거야. 이볼긴 장군이 난데없이 소리쳤다. 장군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비아냥대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요, 이폴리트. 공작과 작별 인사를 나누던 뿌찌친이 이폴리트에게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당신은 해골을 기증한다는데 그 해골은 당신 거죠? 네, 나의 뼈입니다. 그렇군요. 안 그러면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당신은 왜 이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공작이 갑자기 소리쳤다. 눈물을 쏟게 만들었구만. 그러나 이폴리트는 울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움직여 보려고 했으나 그를 에워싼 네 사람이 갑자기 그의 두 팔을 꼭 붙잡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저것이 바로 이자가 바랐던 거야. 그러니까 로고진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팔을 붙잡아 주길 바랬던 거지. 그럴 목적으로 자기 글을 읽었던 거야. 로고진이 공작에게 말한다. 아유, 공작, 나 갔네. 뼈가 좀 쑤시는군. 만약 당신이 정말로 권총 자살을 했더라면, 이폴리트, 에브게니가 말한다. 나 같으면 저런 찬사를 듣고 난 이상 저들을 골려주기 위해서라도 자살을 안 할 거예요. 저들은 내가 자살하는 꼴을 보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해요. 이폴리트가 언성을 높였다. 그는 덤벼들 듯한 말투로 말했다. 저들은 그런 광경을 보지 못해 안달이죠. 못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나는 당신을 부추기는 게 아니요. 반대로 나는 당신이 자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다만 화는 내지 마세요. 이폴리트가 태양이 중천에 뜨는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했잖아요. 644쪽. 이폴리트 무슨 일이요? 공작이 외쳤다. 잠깐만요. 이제 됐어요. 눕겠어요. 태양의 건강을 위해 한 모금 마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니 내버려 두세요. 그는 재빨리 식탁에서 술잔을 들고 자리를 옮겨 일순간에 테라스 층계 쪽으로 다가왔다. 공작은 그의 뒤를 쫓아가려 했으나 마치 고의로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순간 에브게니에게 파블로비치가 그에게 작별 인사를 청했다. 1초가 지났을 때 갑자기 테라스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서 극도의 혼란스러운 사태가 이어졌다.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봐보죠. 자, 이폴리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자, 테라스에서 645쪽. 테라스에서 층계로 다가왔을 때 이폴리트는 오른손을 외투의 오른쪽 주머니에 찔러 넣고 왼손에 술잔을 쥔 채 멈춰섰다. 나중에 켈레르가 확신하는 바에 따르면 이폴리트는 공작과 말을 하고 있을 때부터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왼손으로 공작의 어깨와 칼날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오른손은 주머니에 계속 놓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켈레르의 확언에 따르면 이때부터 그에게 첫 번째 의혹이 생겼다고 했다. 어찌되었건 어떤 불안감에 사로잡혀 켈레르는 이폴리트의 뒤를 쫓아갔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그가 이폴리트의 오른손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번쩍거리는 것을 본 순간 조그만 권총이 그의 정수리에 옆에 와 있었던 것이다. 켈레르가 그의 손을 잡으려고 뛰어들자마자 그는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다. 방아쇠 소리가 날카롭게 건조하게 찰칵거렸다. 그러나 발사되지는 않았다. 켈레르가 이폴리트를 끊어 안으려 하자 그는 의식을 잃은 듯 켈레르 품 안으로 쓰러졌다. 아마 그는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권총은 벌써 켈레르의 손에 있었다. 사람들이 이폴리트를 부축하여 그를 의자에 앉혔다. 모두들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고 소리를 지르며 무슨 영문인지 물어보았다. 모두들 방아쇠의 찰칵 소리는 들었으나 총성이 안 들렸고 철가상조차 입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을 본 것이었다. 이폴리트는 자신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앉아 있었다. 그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레베제프와 니콜라이가 이때 달려왔다. 불발인가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물었다. 아마 장전도 되지 않았지요? 장전은 되었었어요. 켈레르가 권총을 훑어보며 말했다. 그런데 불발이었나요? 뇌관이 아예 없었어요. 켈레르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 뒤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광경은 말해주기가 어려울 정도다.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느끼던 경악은 곧 웃음으로 바뀌었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사건 속에서 오히려 짓궂은 재미를 맛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폴리트는 히스테리를 부리듯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의 손을 비틀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페르디시코에게까지 달려들어 그의 두 손을 꼭 잡고 뇌관을 넣은 것을 고의가 아니라 무심코 잊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뇌관은 그의 조끼 주머니에 모두 10개나 두었다고 밝혔다. 그가 진작에 뇌관을 넣고 다니지 않았던 것은 혹시 주머니에서 우연히 오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서였다 하며 필요시에는 언제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다가
금방 깜빡 잊어버렸다고 했다. 그는 공작과 에브니에게도 달려들었다. 켈레르에게는 다시는 권총을 돌려달라고 애원했다. 근데 주겠어요? 안 주지.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명예를 중히 여기는 사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하며 자신의 명예가 완전히 더럽혀졌다고 개탄했다. 그는 마침내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졌다. 사람들이 그를 공작의 서재로 옮겨놓는다. 레베제프는 완전히 술이 깨어 즉시 의사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고 그 자신은 딸과 아들과 브로도브스키와 이볼긴 장군과 함께 환자의 침대 곁에 남았다. 의식불명의 이폴리트를 옮겨갔을 때 깰레르는 방 한가운데서 서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명하게 발음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엔 누군가 다시 한번 내 앞에 서서 일부러 뇌관을 장착하지 않았을 거라고 의심하며 불행한 이 청년이 코미디를 한 대 지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큰 소리로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겠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손님들은 마침내 무리를 서둘러 헤어졌다. 뿌치진과 가브릴라 로고진이 함께 떠났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6주 정도 더 산다라는 얘기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좀 안 된 일이죠. 안 된 일이고 이폴리트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감이 돼요. 거의 마감이 되고 이폴리트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아글라야 옛반지나를 좀 짝사랑은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본의 아니게 굉장히 장엄한 그 자신의 수기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음에 딱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모를 내관을 10개를 뺏어 다녔다라고 하셨어요. 그 뺏어 다녀서 그 뺏어 다닌 거를 또 행여나 까먹었다라고 하고 이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폴리트를 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참 후벼 파는 거는 잘하세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리고 깰레르가 꽤 의리가 있네요. 이렇게 다시 읽어도. 제가 백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학원은 조금 언배던배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폴리트 빼고는. 그리고 아글라야도 히스테리만 부려요. 공작을 잡고 히스테리만 부리고 뭐 이런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건너뛰어서 4부에서 로고진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 읽을 수는 없고 다 읽기에도 너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지루하시고 그러실 수가 있어서 제가 넘어갈 거고 조금 이제 툭툭 넘어가면서 학원의 절정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읽고 요거 백치는 요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진행을 할 건데 아직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뭐 많이 보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대충 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다만 오늘 이 제가 이poli트 에피소드를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사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이폴리트라는 캐릭터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유한한 인간이 본인의 권리에 대한 행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한한 시간이 너무 초라하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욕망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이나 주체의 힘은 이폴리트 역시도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에서 등장하는 강한 인간 유형이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강한 인간이 결과적으로 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자기의식이 생명을 탐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동영상에서도 올렸지만은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서도 주인 정신과 노예 정신의 차이는 주인 정신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 자들이고 노예 정신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 굴복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폴리트는 주인의식에 해당하는 사람일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울부짖고 이런 코미디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사람이 속된 얘기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접을 싸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마처럼 비웃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스타브로긴과도 통하고 스피드리갈로프나 라스콜레니코프와도 통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사람의 허무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이면서도 무신론적인 입장. 그러면서도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는 외부적인 타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확신의 논리와 자아 철학이 극대화된 지점이 존재를 해요. 그건 분명해요. 이폴리트도. 다만 그것을 치밀하게 해낼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나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 얘는 우스꽝스러운 광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단원에 이뤄야 할 그 그것까지도 뇌관을 빼놔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살고 더욱더 치욕스러운 상황으로 더 떨어지고 말았다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점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점이고, 어,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도스토옙스키의 글은 절대자로 존재하는 독자, 굉장히 도덕적인 우월자와 난장판 이전 투구의 상황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어서 상황을 관조하는 것 같은 우리들의 스탠스를 여기 있는 이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전복시키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도 걸리는 거예요. 마치 이 레베제프의 별장 안에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중에게 이입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폴리트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폴리트 같은 사람을. 이폴리트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본인의 모든 걸 다 토해내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레베제프의 별장 안에 관중이나 관객 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는 거죠. 아, 이제 뭐 하나 들어보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폴리트의 모습을 정말 인력이 정말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깊이 몰입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보는 도덕적인 우월감의 스탠스도 어디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느냐. 이런 지점이나 이걸 넘어서 확보 차원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전복이 일어난다. 지금 변증법적인 전복이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이 되고 가장 강한 것이 가장 약한 것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존재와 무가 일치한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독자로서의 스탠스가 사실은 이쪽에서 레베제프의 별장 안에 있는 여러 암흑의 수는 있으나 과연 우리가 이폴리트에게 돌을 던지고 비웃는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사람의 이런 피를 토하는 수기를 통해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당연히 변증법적인 전복의 기미가 보여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냉정한 작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폴리트가 이 철부지가 뇌관 10개를 사려 깊게 빼놨다라는 것을 뉘앙스로는 잡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실패해서 정말 더 큰 망신을 당하는 지점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이 다음 얘기는 아글라야가 myshkin에게 히스테리를 굉장히 부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정말 읽기가 힘들고 짜증도 나고 그렇게 속된 얘기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건너뛸 거고 재밌는 부분으로 좀 건너뛴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거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지금 이 소설도 조금 양을 확 줄였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도스토옙스키, 그러니까 죄와벌 같은 경우는 저도 요거 끝나고 죄와벌을 읽겠지만 죄와벌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까라마조프가는 방대해서 군더더기가 있을 것 같은데 군더더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백치랑 악령은 정말 군더더기 덩어리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군더더기가 오히려 더 이 사람의 도스토옙스키 특유의 어떤 문체력이나 이런 사상적인 측면을 더 깊게 드러낸 건 사실인데 사실은 군더더기는 소설로 치면 너무 많고 좀 긴장감도 떨어진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백치는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부분만 취해서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 드릴 거니까요. 이폴리트 세 번째 수기와 그의 파국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좋아요와 구독도 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